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가격이 폭락한 애호박을요, 산지에서 폐기한다는 소식이 얼마 전 들렸죠. 그러자 전국에서 주문이 폭주했다고 합니다. 폐기 예정 애호박의 절반인 112톤이 하루 만에 팔렸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요, 애호박의 기적이라고 할 만합니다. 농민들도 좀 안심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아침 신문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톱 기사입니다. 임대차법 시행 1년, 중산층 전세 직격탄을 맞았다. 내용을 좀 더 보겠습니다. 직격탄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3억대 전세 아파트의 상승률이 8억 이상 고가 전세보다 더 높았다. 그러니까 중산층이 더 힘들어졌다는 거죠. 자, 이런 수치, 통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서 정부는요, 임대차법 1년 성공적이다. 뭔가 자화자찬을 했는데 이게 과연 맞는 것이냐? 이 기사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기사가 사진과 함께 있죠. 먼저 사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있었던 남자 양궁 당태전 결과입니다. 금운동 각각 수상한 나라 선수들이 있죠. 그런데요, 함께 이렇게 셀카를 찍고 있습니다. 굉장히 분위기 좋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선수들은 하얀 옷, 여기 보면 일본 선수들은 빨간 옷, 그리고 대만 선수는 약간 짙은 초록색이죠. 이렇게 함께 시상대 위에서 셀카를 찍는 모습입니다. 아래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 양궁 뭐 최강자 이 정도 표현은 부족하고요. 뭐 절대 강자 이상입니다. 패기찬 막내 그리고 침착한 둘째, 부록의 맏형이 끝내줬다. 나이가요 10대, 20대, 40대입니다. 남자 양궁 단체전 대만 꺾고 금, 10대, 20대, 40대 나이 넘은 호흡, 그리고 김재덕은 혼성 단체에서 2관왕에 올랐다. 이런 내용 싣고 있습니다. 이번엔 세계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제 개편안이 어제 나왔죠. 내년 대선 앞두고 정부 대규모 감세를 하기로 했다. 세법을 수정한 겁니다. 그런데 좀 더 보겠습니다. 3년 만에 세수 감소 2021 세제 개편안, 이런 제목이죠. 반도체, 배터리, 백신 집중 지원한다. 그러면서 이런 데 투자하는 대기업에게는요, 9천억 원가량 감면 혜택을 준다는 거죠. 그럼 이게 사실상 감세가 되죠. 그리고 총 1조 5천억 원 세수가 줄어들 듯하다. 그런데 대선 앞두고다. 이 기사는 이런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4천만 회분 약속한 모더나 공급 차질. 이렇게 되면 이게 백신, 가뜩이나 우리 요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백신이 좀 모자란데요.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생산 문제가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115만 회분만 받았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앞으로 이게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백신 접종 일정 줄줄이 밀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깊숙하고 풍부하게 읽어주실 네 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첫 자리에 장유민 변호사 자리하고 계시고요. 그 옆에는 오창석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세 번째 자리에는 천하람 변호사 나와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장혜찬 시사평론가 역시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네 가지 키워드가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넘사벽입니다. 넘사벽. 어떤 상대가 넘사벽이면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극복하기 어렵다는 뜻이 되잖아요. 세계 양국에서 우리는 이런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됐는데 확인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요. 넘사벽.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줄석입니다. 누구에게 줄을 설까요? 야권의 대선 주자로 꼽히시는 분들, 그리고 1위를 달리는 분이 있고요. 최근에 지지율이 좀 빠르게 올라가는 분들. 국민의힘 내부의 의원들이요, 뭔가 헤쳐 모여 그리고 다시 줄을 서고 있는 거 아니냐. 오늘 이런 기사가 참 많습니다. 다뤄볼 예정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사사건건입니다. 여당 내 대선 경쟁, 네거티브전이 굉장히 치열하다는 평가받고 있죠. 그리고 뭔가 선을 넘고 있다. 우려 목소리 있는데요. 뭔가 이슈가 하나 지나가면 다른 이슈가 등장해서 건건이 부닥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역시 새로운 건이 등장한 듯합니다. 이 얘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세월호 기억 공간입니다. 광화문 광장에 설치돼 있죠. 어제 이 철거 문제를 놓고 약간 대치 국면이 있었는데요. 오늘까지 지금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좀 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 얘기도 해볼 예정입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올림픽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아침의 매일경제 이 경제나 정치 이슈 좀 깊숙이 다루는데요. 이 올림픽 이슈만큼은 좀 안 다룰 수가 없습니다. 지금요. 기사 첫 번째 준비되어 있습니다. 17세 궁사 2.4cm가 메달 색깔을 바꿨다. 어제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준결승전, 일본과의 준결승전에서 마지막까지 갔죠. 그리고 그 한 발이 얼마나 가까이 맞았는가 이걸 따져서 이겼습니다. 아래로 가겠습니다. 양궁 남자 단체 4강에서 일본과 4대4 세트스코어 4대4 접전을 벌였죠. 김재덕 10점을 쐈는데 일본보다 중앙에 근접해서 이겼습니다. 우리가. 자, 그리고 이렇게 쏘는 모습이죠. 그 옆에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요. 가상입니다. 원래 국가별로 이 다른 관역을 쓰지만 이 관역은 이제 하나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일본과 우리가 얼마나 차이가 있었는지를 보여주죠. 우리가요, 여기입니다. 여기 맞았어요. 10점이지만. 일본은 10점 선에 맞았어요. 자, 이러면은 이게 같은 10점이지만 마지막에는 거리를 댑니다. 이 중앙에서 얼마나 가까운가. 우리는 3.3cm, 일본은 5.7cm. 그러니까 차이는 2.4cm. 이긴 겁니다. 대단한 승부였습니다. 자,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관역이 많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쪽에 있는 사진 있죠? 이 관역이 이제 우리 한국 선수가 쓴 관역, 일본 선수가 쓴 관역입니다. 이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보면 약간 흐릿하게 보이는데요. 아까 그림에서는 겹쳐서 보여준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따로따로 보였습니다. 우리는 10점에 들어갔는데 중앙으로부터 3.3cm. 일본 역시 10점이지만 5.7cm 우리가 가까워서 이긴 겁니다. 준결승이 정말 가슴 졸이는 승부였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선수들이 왜 넘사벽인지를 보여주는 사진이 또 옆에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 사진은요. 대만과의 결승전 2세트입니다. 2세트면은 각 세트별로 선수들이 2발씩 6발 쏘거든요. 2세트 우리 선수 3명이 쏜 화살입니다. 자, 보십시오. 어디 있습니까? 다 10점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뭐 있었겠지만 이걸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 10점입니다. 제일 못 쏜 게요. 선에 맞은 거예요. 자, 이 정도 경기력을 보인다면요. 상대 선수는 기가 꺾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제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창석 평론가. 어제 보셨죠? 경기요. 네, 사실 이제 볼 수밖에 없죠. 아, 볼 수밖에. 근데 평소에는 양궁을 좀 즐겨 보셨나요? 전혀 보지 않았고 사실 이제 올림픽 하면 효자 종목이기 때문에 예. 양궁 대표 선수들이 나오면 메달을 반드시 딸 것이다라는 기대감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양궁협회가 경쟁을 통해서 공정하게 선발한다는 예. 이야기가 예전부터 있었고 실제로 도쿄올림픽이 1년 정도 연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선수를 다시 또 뽑았습니다. 어. 그러니까 1년 사이에 또 기량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아. 그래서 지난해 9월부터 또 다시. 그러니까 뽑은 거 그거 소용없다. 다시 하자. 네. 정말 대단한 거고 실제로 이제 지난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었던 장혜진 선수 같은 경우도 예. 해설자로 바뀌었거든요. 아. 해설을 하면서 얼마나 공정하게 뽑으면 직전 대회 금메달인 내가 지금 해설을 하고 있겠냐. 라는 이제 농담을 할 정도로 그때 정말 가장 잘하는 선수를 뽑게 됩니다. 실제로 몇 개 훈련을 찾아봤는데 예. 꽹과리나 징을 실제로 옆에서 치게끔 하거나 어. 아니면 일본어, 영어 예. 그리고 심지어는 까마귀 소리까지 녹음을 해서 일본 현장과 동일하게 만들도록 했다고 연습했다고 합니다. 아, 일본 도쿄에 까마귀가 많다. 이런 네. 것까지 미리 준비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일본어, 영어까지 다 녹음을 해서 옆에서 마치 사람들이 응원하고 있는 것처럼 예. 만들어서
훈련을 시켰고 심지어는 나와서 인터뷰하는 믹스드 존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벽히 똑같은 장소에서 연습을 시킨 거나 다름이 없는 것이고 뭐 바람이라든지 그래서 바람을 이겨내기 위해서 일부러 강풍기를 옆에 틀어놓는다든지 그러니까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훈련을 했었기 때문에 예. 최고의 선수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고 뭐 외신에서는 대한민국이 아직도 휴전이라서 전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온 국민이 이렇게 쏘고 총 쏘고 이런 거 잘한다고 하는데 그것과는 무관하게 그 황당한 분석인데요, 그건 좀요. 네, 그렇게 예. 판단하게 분석하는 것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선수들이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훈련을 하고 있다. 예. 심지어는 이제 직전 올림픽 같은 경우는 뭐 철책선을 걷는다든지 뭐 번지 점프를 한다든지 예. 뭐 강심장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훈련을 반영하고 있다고 했었는데 예. 그 결과가 이번에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양궁하면 많은 분들이 사실 올림픽 때만 좀 관심을 갖고 많이 보시는데 평소에도 좀 이런 거 좀 많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좀 중계도 좀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흥미진진한 경기가 맞습니다. 관련 기사가 좀 있는데요.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뭐 비슷한 내용이에요. 큰 얼굴 사진을 이렇게 크게 실어놨어요. 지금 김재덕 선수를요. 그리고 옆에 마청이죠. 오진혁 선수, 그다음에 20대 김우진 선수. 각각 뭐 대단한 선수입니다. 그리고 역시 막내가 또 해냈다. 2.4cm의 기적. 자, 아래로 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각각의 선수들에 관해서 얘기가 있어요. 어깨 근육 4개 가운데 3개가 끊어진 오진혁 선수. 이렇게 되면 이거 힘든 거죠. 그런데도 할 수 있다. 재활을 통해서 했다는 겁니다. 40대도 할 수 있다 보여주고 싶었다.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오진혁 선수 얘기고요. 그다음에 신궁 김우진, 리우 이어서 또 금. 김우진 선수 20대입니다. 그리고 아래로 갑니다. 김재덕 선수는 아픈 아버지 홀로 돌보는 지금 상황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랄까요. 정신적으로 흔들릴 수도 있고요. 상황이 쉽지 않은데도 이렇게 극복하고 많은 분들 들으셨죠. 그 파이팅하는 그 소리. 뭐라 그럴까요? 사자후라고도 누가 표현했는데 계속 그런 소리를 해서 길을 북돋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관련 기사 더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자, 이런 세 선수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17, 그다음에 20대, 40, 뭐 이렇거든요, 지금요. 막내 김재덕. 들으신 분은 들으셨을 거예요. 경기 중에 보면 오진혁 화이팅! 이렇게 외칩니다, 뒤에서. 23살 차이 뛰어넘은 환상의 궁합이다. 이 궁합을 한자를 가지고 약간 말을 만들었네요. 활궁자 궁합으로요.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삼촌뻘 마청의 겁없는 응원 구호. 오진혁 긴장 풀리는 데 도움이 됐다. 한일전서 막내 8점 쏘며 흔들리자 형들이 10점 쏘며 부담 덜어줬다. 둘째 김우진 제덕이 상관왕 됐으면 좋겠다. 지금 올림픽 처음 나오는데 이렇게 서로 북돋고 있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장희찬 평론가. 자, 우리나라 이런 국가대표나 어떤 운동선수 사이에서 이런 뭐랄까요 팀워크 조금 드물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매우 생소하죠. 저는 이 이야기 듣자마자 과거 히딩크 감독의 한국 축구 국가대표 일화가 떠올랐습니다. 예. 그때 선수들끼리 경기장에서 말 편하게 하라고 하자 이천수 선수가 명보야 패스해 이랬다가 완전 분위기가 굉장히 좀 싸해졌었다는 명보 형, 내부적으로는. 이것도 아니고 명보 네, 선배도 네. 아니고. 그때 이야기가 떠올랐는데 지금 17살의 김재덕 선수가 40살의 오진혁 선수 활 쏠 때 예. 오진혁 화이팅, 예. 오진혁 형님도 아니고요. 이게 처음에는 오진혁 선수도 좀 당황스러웠다고 합니다. 전혀 사전에 합의된 그 응원 구호가 아니었다고 해요. 예. 그런데 듣다 보니까 뭔가 더 편해지고 긴장이 풀리는 데 도움이 됐다고 하고요. 이번 올림픽에서 이 김재덕 선수의 화이팅이 하나의 우리 국가대표팀의 마스코트가 됐는데 예. 원래 국내에서 대회할 때는 화이팅 외치는 선수가 아니었다고 해요. 감독의 말에 따르면. 그런데 생전 처음 경험하는 올림픽 무대, 그것도 10대로서 고등학생이 얼마나 큰 부담이 있겠습니까? 그 긴장감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크게 화이팅을 외치게 된 것인데 의식적으로 좀 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면은. 그런데 그게 본인의 긴장감만 해소하는 게 아니라 예. 이 40살 오진혁 선수한테도 올림픽이 긴장되기 마찬가지겠죠. 다른 선수들의 긴장감도 풀어주고 팀워크를 상당히 공고하게 만드는데 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요. 이런 이 나이를 뛰어넘은 양궁팀의 훌륭한 팀워크가 예. 벌써부터 이관왕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었고 개인전에서 이 세 선수가 아마 선의의 경쟁을 하겠지만 어찌되었건 금메달은 대한민국 팀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런 기사들이 주목을 받는 이유가 우리 사회가 사실 많은 분열이 있는데 또 연령에 따른 분열 이것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이 같은 팀 내에서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지만 한 원팀이 돼서 뭔가를 이뤄내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사가 더 있습니다. 하나 보이시죠? 자, 여기 보면 김지덕 선수 고교 코치의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뭐 황효진 경북1고 코치가 본 김재덕. 아들로 선수로 완벽했던 재덕이 좀 편해졌으면 좋겠다. 뭔가 좀 짐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렇게 보입니다. 쓰러진 아버지 돌보며 운동 쉰 적도 있다. 그리고 쩌렁쩌렁 기합. 이거 들으니까 안쓰럽다 오히려. 정윤 변호사. 네. 그러니까 나이답지 않게 어른스럽다 이런 뜻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재덕 선수의 또 별명이 애어른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이게 이 어린 나이의 친구가 어쩜 이렇게 큰 성취를 이룰 수 있을까? 물론 실력입니다. 중학교 때까지 밤 10시까지 매번 1000회씩, 1000발씩 쏘는 연습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보통 어떤 체력과 정신력이 아니라면 사실 하기 어려운 훈련일 텐데 예. 그리고 이 코치 말에 따르면 이렇게 크게 파이팅을 외치는 것도 아마 긴장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서 마음이 많이 쓰인다는 건데 이 선수 이렇게 어떤 훈련에 매진했던 선수가 훈련을 쉬었던 2달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아버지 병관을 위해서였다라는 또 이 뒷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또 예. 큰 감동을 주고 있는데 아버지가 연초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그렇게 본인이 좋아하는 운동을 2달 동안 접고 아버님의 그 병 간호를 했다라고 하고요. 예. 그 이외에는 또 훈련에 매진해서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이러니까 어린 친구가 정말 이건 어른도 많이 배워야 될 이런 부분을 많이 갖고 있구나. 미덕이 정말 많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님이 굉장히 좋아하셨겠어요. 굉장히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파이팅, 그 목소리부터 파이팅을 하잖아요. 뭐 본인한테는 어떤 확신을 주고 동료들한테는 힘을 주고 근데 경쟁 선수들한테는 깜짝깜짝 놀랄 목소리 같기도 합니다. 갑자기 불현듯 포열하거든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기사는요. 오늘 있을 경기를 좀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제목이 놀랄 준비됐습니다요. 뭔가 일을 낼 것 같다 뭐 이런 거죠. 오늘 오전 10시 45분 여기로 갑니다. 200m 자유형 결승입니다. 황선우 선수 18살입니다. 요즘에 10대 선수들이 2위를 내고 있어요. 지금 계속요. 박태환 이을 한국 수영의 기대주다. 각종 기록 경신하면서 괴력을 뽐냈다. 예선 때 페이스라면 금메달도 가능하다. 메달을 좀 기대해 볼 하다. 우리나라가 수영은 사실 그렇게 강국이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결승에 오랜만에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입니다. 많은 분들 보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이 사진이 많은 분들이 검은 옷을 입고 앉아 있죠. 이게 어딘가면요. 어제입니다. 전북 김제의 금산사에서 열린 전 총무원장 월주순임 연결식 그 모습입니다. 식장 모습인데요. 여기 앉아 계신 분이 누군지 보세요. 먼저 이쪽입니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군요. 그리고 건너편에는 저 끝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른바 추윤 갈등으로 사이가 안 좋다는 거 아마 전 국민이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어제 같은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여기 제목이 이렇습니다. 추미애 윤석열의 거리두기다. 거리두기란 표현이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뭐 어제 정치권의 상황을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라서 사진으로 이렇게 좀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자들이 물어보죠. 이렇게 거리두기를 하셨는데 뭐 만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합니다. 윤석열 헌화하고 인사 나눴는데 뭐 특별한 얘기 없었어요. 추미애 대화할 상황 아니었다. 뭐 이런 겁니다. 지금. 그리고 사진으로 좀 잡혀 있습니다. 자, 그럼 정치권 소식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야권 대선 주자들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의 모습을 다루고 있는 기사가 오늘 꽤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 좀 보겠습니다. 최재형 지지율 8.2%, 국민의힘 주자 중 1위.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죠. 국민의힘 대선 주자 가운데 가장 높은 지지율. 물론 절대값을 보면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러나
국민의힘 주자들이 지지율이 굉장히 부진한 상황에서 이 정도면 지금 10%에 근접했다. 이걸 주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빠르게 최근 2주 동안 빠르게 올랐다는 거죠. 2주 전과 비교하면 5.6%포인트 상승. 전체 4위다. 어제 예비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권 교체 이런 걸 강조했죠. 그리고 그 옆으로 갑니다. 옆에 기사는 윤석열 전 총장 기사예요. 자, 후원 계좌를 열었어요. 그런데 20시간 만에 후원금 25억 한도를 다 채웠습니다. 그래서 고맙다고 입장을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권 교체 국민 열망이 표출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주목되는 거는요. 눈길을 좀 끌었죠. 김부선 본인이 인증 사진을 올렸어요. 10만 원 쐈다. 기분 좋다. 윤석열 전 총장에게 후원금 10만 원을 보내고 본인이 인증 사진을 올린 겁니다. 뭔가 의미심장하죠, 지금요. 여당 대선 주자와 관련돼서 뭐 이렇게 연결돼서 해석되기도 합니다, 지금요.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관련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 동안 정말 어지럽게 만든 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그러한 나라를 만드는 데 제 힘을 다하겠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세요. 아이고, 시장님. 환영합니다. 제가 정치를 시작하고 4.7 재보선에서 야권 단일화로 최고위직에 선출직에 당선되신 오 시장님을 한번 공식적으로 예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오늘 거기에 따라서 시장님 예방을 좀 한 30분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자, 야권의 두 주자 굉장히 주목받고 있죠. 자, 다음은 이 두 인물과 관련된 국민의힘 내부의 움직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사 보시죠. 국민의힘 윤석열 계대 최재형계 분하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이제 개라고 붙인 거죠. 개파라고. 근데 이제 당사자들은 무슨 개파입니까? 그런 도 아닙니다라고 설명하지만 언론에서는 일단 그렇게 보겠습니다라는 분위기예요, 지금요. 해처 모여 시작됐다. 이렇게 됩니다. 해처 모여의 다른 표현은 줄서기라고도 할 수 있죠. 좀 더 보겠습니다. 대선 주자를 놓고 세력화가 가속되고 있다. 여기 보면 뭐 친윤계 이름들이 있습니다. 한 20여 명 정도 분류된다. 그리고 친최계 역시 뭐 등등등 누구누구 이름이 나와 있어요. 공개 지원하고 있다. 과거 친이 친박 전현직 의원들도 각자 도생 해쳐 모여 하고 있다. 갈라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초선 56명의 선택이 개파 재편 최대 변수다. 그러니까 이 기사는 개파라는 관점에서 쭉 전개를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에 동의를 하는 분도 계실 테고요.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실 겁니다. 지나치게 좀 개파적으로 해석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손아람 변호사. 네. 최소한 당내 약간 해쳐 모여 분위기는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아직까지 그런 뭐 본격적인 분위기는 없고요. 예. 대부분 사실 관망하고 있습니다. 관망.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예전같이 어떻게 보면 뭐 개파의 보스가 기존부터 있고 선거철에 그게 뚜렷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 사실 윤석열 후보나 최재형 후보 모두 당에 뭐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아직 안 오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은 또 의원들이 윤석열 후보가 당에 들어오는 타이밍을 좀 기다리고 있고요. 제가 또 어제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 한 40명 정도가 예. 윤석열 후보 입당 촉구 기자회견을 했더라고요. 촉구하는데 이름을 다 올렸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거기 이름 올린 분들 몇 명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예. 자기도 이게 친윤계로 해석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취지라기보다는 예. 좀 빨리 입당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는 공감하기 때문에 이름을 올린 거지. 예. 내가 윤석열 후보에게 뭐 줄을 서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또 방금 기사에도 소개됐듯이 뭐 기존부터 원래 윤석열 전 총장 쪽과 이제 인연이 있는 검찰 출신 의원분들이나 뭐 고향 친구거나 이런 분들은 예. 뭐 나름의 이미 뭐 선택을 하셨다고 볼 수 있고. 예. 근데 국민의힘의 지금 과반 이상이 초선 의원들이시거든요. 예. 근데 이분들은 사실 뭐 윤석열 후보든 최재형 후보든 특별한 인연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재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앞으로 더 올라갈 것인지 예. 그리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에 들어올 것인지 예. 들어온다면 언제 올 것인지를 보고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관망하고 있는 의원들이 절대 다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분위기가 아직 뭐 본격화는 안 되지만 물밑에서는 사람들 생각들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분위기 보면 기존의 당내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대선 주자들 입장에서는 섭섭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는 미리미리 준비하고 한참 됐는데 왜 우리에게는 별다른 눈길 안 주면서 밖에서 갓 들어오신 분 그리고 밖에서 아직 들어오지도 않은 분에게만 이렇게 관심을 둡니까? 이런 분위기도 분명히 있거든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윤석열 입당 전 국민의힘 인사 선임 후 폭풍.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캠프 참여 인사들을 공개를 했거든요. 그러자 아니 이거는 당 밖의 인사를 지금 당 안에 사람들이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 필요하다는 주장. 그리고 다른 쪽에서는 아니 뭐 윤석열 전 총장은 어차피 우리 편 아닙니까? 어차피 우군인데 왜 그러세요? 이렇게 또 반발하는 목소리 맞서고 있습니다. 지금. 좀 더 보겠습니다. 당박 주자 캠프 참여 당원 위배된다.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목소리가 있고요. 갑론 을박 속에 지도부도 의견이 갈린다. 윤석열 전 총장의 입당이 늦어질수록 내홍은 더 격화될 수도 있다. 그렇죠. 이런 갈등이 길어지는 거잖아요. 자, 그럼요. 먼저 문제 제기를 하는 목소리가 있는데요.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아직 입당하지 않은 상황으로 편성에 참여했다는 것은 후보에게 조언하는 것과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의 야권이지만 캠프에 들어가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당협위원장 사퇴 사유가 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당직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질적으로 당원 당규에 위배되는지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당이 콩가루 같다는 비아냥을 누가 만들고 있습니까? 정권 교체를 위한다는 명분을 들이대지 마십시오. 정권 교체란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면 당의 대선 주자를 당내로 모시고 오는 일에 앞장서 주시면 될 일입니다. 자, 이렇게 좀 뭔가 문제 제기를 하죠? 반면에요. 아니 뭐 그 정도 가지고 이렇게 과하게 문제 제기를 하십니까? 라고 다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반발하는 목소리도 당내에 있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방법론이나 또는 일정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면이 있다고 해서 너무 얼굴 붉히지 않고 이제 곧 함께 갈 우리의 동지임을 인정하고 함께 도와가고 8월 중에 입당을 안 하고 경선 열차가 출발하게 되면은 이거는 당내에서 당연히 뭐 제명 조치하라는 여론이 비등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마 정치적으로 경험이 없는 분들이 아닌데 8월 입당을 확신하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뭔가 있기 때문에 선택하신 거 아니겠냐라고 이해한다. 예. 자, 이렇게 입장들이 좀 갈리죠? 그리고 약간 결도 조금씩 다릅니다, 지금요. 자, 장혜찬 평론가. 장혜찬 평론가는 지금 윤석열 전 총장 캠프의 일원이시잖아요, 지금. 자, 그럼 그쪽 뭐 분위기도 아실 테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약간 이렇게 목소리가 갈라지는 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미 봉합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미 봉합됐다. 그리고 한기호 사무총장이 말한 것도 최고위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면서 예. 당대표가 입장을 다시 밝히는 건 너무 적절치 않다. 사무총장이 원칙적으로 뭔가 당원 당규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는 수준의 발언을 하는 게 맞다고 최고위 내부에서 결론이 났다는 언론 보도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 역시 지난 주말에 윤석열 후보와 건대에서 치킨 회동, 치맥 회동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자리에서 회동 끝나고 이 기자님들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 예. 입당 시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
너무 쪼지 말자는 게 오늘의 교훈이다라는 말씀을 그런 표현을 썼어요. 직접 하셨어요. 그러니까 당 대표가 이거는 정리를 끝낸 사안입니다. 8월까지는 기다리겠다. 그 시기에 대해서 뭐 8월 초일지 중순일지 말일일지에 대해서는 너무 쪼지 않겠다는 게 당 대표께서 직접 하신 국민과 언론 앞에 하신 무거운 말씀이기 때문에 예. 이걸 가지고 지금 더 이상 설왕설래가 이어지는 것은 이준석 대표의 뜻과도 좀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윤석열 후보 역시도 결정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예. 그리고 8월 안에는 어떤 결단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뭐 8월에 입당 여부나 시기에 대해서는 조금 여유를 두면서 지켜보는 게 국민의힘이나 이준석 대표가 합의한 방향인 만큼 예. 그 이준석 대표보다는 사실 좀 결정권이 낮은 분들이 지나치게 어떤 이 과격한 말로 서로 간의 감정의 골을 만들 필요는 전혀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 아마 이 대선 경선 레이스가 좀 이제 불타기 시작하면 예. 각각 다른 캠프에 속한 분들끼리는 견제도 하고 경쟁도 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여권의 어떤 경선이 매우 치열하면서 내상을 입어가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예. 그러한 부분들을 반면 교사를 삼아서 결국에는 범야권 최종 후보가 결정되면 예. 다 같이 한 둥지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 뛰어야 될 예. 미래의 동지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재원 최고위원의 말처럼 좀 수위 높은 말들은 서로 자제하는 게 어떤 큰 틀에서 필요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참고로 아까 기사에도 나왔지만 윤석열 후보 25개 선거 후원금 예. 하루 만에 마감을 했습니다. 예. 역대 여야 후보를 통틀어서 거의 처음 있는 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서서 여당 대선 후보들도 이렇게 후원기자 연담에 하루에 얼마 모였습니다라는 걸 이렇게 공개했는데 꽉 차지는 않았어요. 뭐 한 20억 가까이 되고 뭐 이렇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꽉 찬 후보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첫날 9억, 뭐 이낙연 전 대표 그거보다 좀 못 미쳤고요. 추미애 전 장관 첫날 2억을 모으시고 감동에 뭐 눈물이 났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예. 비교하자는 게 아니라 예. 그만큼 정권 교체를 위해서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보는 국민들의 열망이 뜨겁습니다. 예. 이러한 열망을 어떻게 끌어안는 게 중요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의힘이나 범야권에 있는 모두가 서로 이 숲을 보고 고민해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장혜찬 평론가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윤석열 전 총장 캠프 내에서 어제 후원금 모이는 걸 보고 굉장히 약간 고무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고무도 되어 있고 이 같은 민심을 어떻게 잘 받아들일까에 예. 대해서 같이 정말 겸손하게 고민도 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화면을 봤던 경향신문 기사 다시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거기 사진이 좀 하나 있거든요. 그 사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만 본 사진 하나 올려주세요. 자, 화면 보시면요. 이준석 대표가 펜을 들고 뭔가 색칠을 하고 있죠? 저게 뭐냐면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 회의실 내에 백보드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배터리 그림이 그려 있는데 배터리가 한 3칸 정도 비어 있었어요. 근데 어제 빨간 펜으로 배터리가 차고 있다고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을 만난 뒤에 배터리가 충전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걸 표시해 주고 싶었는지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제 이 모습도 좀 사진으로 좀 눈길이 좀 끌었습니다. 과거의 당대표들에게서는 볼 수 없던 모습이기도 합니다. 지금요. 천하람 변호사. 네. 그러면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온 이 징계 얘기는 이른바 조건부 징계. 그러니까 8월까지 윤석열 전 총장이 들어오면 징계 그런 거 없어지는 거고 안 들어오면 할 수도 있다. 발동될 수 있다. 이런 겁니까 그러면은?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생각이 좀 많이 갈립니다. 예를 들어서 설령 8월 중에 입당을 하더라도 이미 해당 행위는 한 것 아니냐. 원칙적으로 징계를 해야 되느냐,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하는 목소리도 일각이 네, 있습니까? 그런 원칙론자들도 계시고요. 그래도 우리가 좋게 봐서 방금 장혜찬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뭐 큰 틀에서 한 배를 타고 있기 때문에 8월 중에 이제 경선 버스가 제때 출발하는데 지장만 없다면은 뭐 잊고 넘어가자, 불문에 붙이자라고 하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긴 합니다. 예. 근데 저는 이 사태를 보면서 좀 아쉬웠던 것이 첫 번째는 선우가 좀 바뀌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오. 그러니까 일단 왜 입당을 아직 고민하고 계신지 잘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 정도로 그 국민 캠프라고 하시지만 사실상 국민의힘 캠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국민의힘 인사들로 핵심 캠프를 만드셨는데 예. 저는 그렇다면 입당을 하시고 나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았겠나. 순서상으로 입당 먼저 그리고 캠프 구성원 발표는 나중에 이거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입당을 조금 더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 발표 자체를 좀 더 미뤘어도 되지 않느냐 예. 하는 아쉬움이 한 가지가 있고요. 예. 또 두 번째는
저는 이거는 이준석 대표와의 주도권 경쟁이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주도권 경쟁. 네, 무슨 얘기냐면 이준석 대표가 사실 당내 주자만 도와라. 아무리 우리 야권이라고 하더라도 당 외 주자는 돕지 마라라는 얘기를 한 게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와 사전 협의 없이 어찌 보면 내가 1위 주자이니까 이 정도는 해도 된다라고 사실은 하신 거거든요. 윤 전 총장 캠프 측에서.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건 어찌 보면 이준석 대표가 지금 아마 속으로는 불만이 굉장히 많을 텐데 예. 겉으로는 웃으면서 마커로 빨간색을 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래서 물론 윤석열 전 총장께서 아주 유력한 후보지만 예. 본인이 입당하실 당의 대표를 어찌 보면 조금 누르고 간다라는 모양새는 부적절했던 게 아닌가.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 장희찬 평론가께는 지금 천하람 변호사 여러 가지 말씀했는데 질문을 제가 좀 세부적으로 드릴게요. 일단 순서가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입당과 저 캠프 구성원 구체적인 발표가 순서가 바뀐 거 아니냐.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이 이준석 대표를 좀 누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혹시 윤 전 총장이 8월 중에 입당을 안 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이 세 가지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순서와 관련해서는 이준석 대표도 건대 회동 이후에 정리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인사들이 많이 가 있기 때문에 예. 국민의힘으로 어떻게 보면 들어오는데 가교 역할을 할 것 같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일단 양해를 한 걸로 보인다. 그렇죠. 그거는. 그리고 이 캠프 전열을 재정비해야 된다는 여론이 지난주까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하루에 25억을 모아주실 정도로 강렬한 열망을 가진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캠프 전열을 재정비한다는 걸 빨리 좀 보여드릴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이준석 대표가 속은 좀 불편한데 겉으로는 웃으면서 색칠한 거 아니냐 하셨는데 예. 제가 2015년부터 호영호재하는 사이 아니겠습니까? 겉과 속이 다른 분이 아닙니다. 이준석 대표는 건대에서 이 맥주 회동 마치고 약간은 불쾌해진 얼굴로 매우 기분 좋게 윤석열 후보와 손을 꼭 잡고 건대 거리를 걸어 다니면서 청년들과 사진 찍어주고 아주 기분 좋게 돌아가셨거든요. 그 모습 그대로가 아마 이 회동 이후에 이준석 대표의 진심일 거라고 그럼 저는 어제 생각을 기분이 하고요. 좋아서 색칠을 한 거다. 그렇죠. 정말로 좋아서 네. 색칠을 한 거다. 그분이 정말 겉과 속이 같은 분이기 때문에 늘 일치하는 말을 예.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뭐 그런 사이에 오해가 이 건대에서의 치맥 회동으로 많이 풀려서 해소된 상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준석 후보를 비공식적으로 한번 예. 공식적으로 한번 만났는데 그때마다 정치 선배인 이준석 대표님에게 많이 배우겠다면서 아주 깍듯이 모시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누르려고 한다 이런 발언은 전혀 아니고 심지어 당내 일부 현역 의원들이 이준석 대표와 마찰을 빚은 직후에도 예. 본인이 직접 나서서 나는 이 대표님에게 많이 배우겠다. 예. 앞으로 많은 지도를 부탁한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누른다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8월 입당과 관련해서는 제가 현재 상태에서는 고민 중이라는 말씀밖에 못 드리지만 예. 만약 입당을 일찍 했다면 예. 이번에 합류한 인사들 중에 국민의당 소속이었던 무소속의 김경진 전 의원님도 계십니다. 예. 그리고 저도 단 한 번도 뭐 국민의힘 당적을 그동안 가졌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 같은 호남 지역에서 활동하셨던 분이나 저처럼 국민의힘 당적이 없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예. 입당이 먼저 결정된 다음이었다면 이름을 올리는 게 오히려 부담스러울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 지금 지난번 광주 방문도 예. 무소속인 상태로 갔던 것처럼 그런 노력, 이준석 대표가 말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그러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게 제가 하나만 질문 드리니까 짧게 답해 주세요. 장희찬 변호사. 그럼 지금 캠프 구성원이 사실 국민의힘 소속도 계시지만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신 분도 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게 되면 그 캠프에 계신 분들 다 국민의힘 당원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근데 캠프 소속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입당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건 아마 개인의 정치적 결정에 따른 것이죠. 그건 개인의 선택으로 남길 수도 있다. 왜냐하면 아까 다른 정당에 활동하셨던 분들도 지금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질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된 내용은 이 정도로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당 대선 경쟁 상황 좀 보겠습니다. 굉장히 좀 치열을 하죠. 그리고 상대에 대한 비방전, 선을 넘는 모습이 자꾸 나오자 당내 지도부가 굉장히 걱정하고 있죠. 그리고 어제도 어떻게 보면 경고성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먼저 그와 관련된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후보들 간에 지역주의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다시 지역주의 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최근 이제 경선 과정에 있어서 선을 넘은
불성사나운 상호 공방에 대해서는 즉각 멈춰줄 것, 그리고 더 이상 되풀이하지 말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 이렇게 좀 약간 걱정, 그 경고 뭐 이런 목소리가 나오죠. 그런데요. 또 다른 전선이 형성되는 걸까요? 이재명, 이낙연 후보 사이에서 말입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법사위 재고해야 된다. 여야 합의 뒤집는 이재명 그리고 여당 강경개혁파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근에 여야 합의를 통해서 상임위 배분 문제 좀 해결됐죠. 그리고 내년이죠. 뭐 전반기 21대 국회 전반기가 끝나면 후반기에는 법사위를 야당에게 법사위원장장을 야당에 넘겨주기로 했잖아요. 이걸 가지고 지금 여당 내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지도부가 이제 합의한 건데요. 자, 이재명 지사는요, 포기할 이유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당내 강경파들은 뭐 협치 그러는데 소용없다. 책임지고 끌고 가는 게 좋다. 우리가 다수당인데 왜 그럽니까? 이렇게 또 반발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낙연 전 대표는 이거는 여야 합의된 건데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거 좋은 모양입니다라고 긍정적 평가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재명, 이낙연 법사위권을 놓고 다시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도 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법사위를 주면서 이 안전장치를 다 마련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사위를 개혁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상황 노릇하던 그러니까 법사위와 법사위원장은 더 이상 우리 국회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의원총회에서 급히 이 거수로 표결까지 거쳐서 그 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제가 약속드렸던 일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데 대해서는 지지자 여러분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 절차를 그래서 이 지도부의 결정과 그다음에 그 의총의 추인 절차를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야 간의 합의는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선 후에 바뀐다면 그 이전에 할 일을 다 처리해야겠구나. 그러니까 당 지도부가 어떻게 합의된 겁니다라는 상황 설명했죠.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는 합의를 존중해야 된다. 반면에요. 화면 보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입니다. 당의 법사위 양보 재고를 강력히 요청한다. 그러니까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냥 과반이면 몰라도 압도적 과반 의석을 고려하면 법사위를 포기할 이유가 없다. 다음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설명을 해줘. 그제 새벽에 일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그러니까 아마 당원들이 보낸 강성 당원이라고 설명이 됩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다급하면 권한 없는 내게 그러셨을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반대입니다. 그거 재고해야 되는데요. 이런 입장을 보였어요. 다음 기사입니다. 기사로 보겠습니다. 이재명도 법사위원장 양보 재고해야 원내 지도부 이런 일각에서 이런 설명이 있어요. 혹시 이 지사께서 내용을 정확하게 모른 채 지지층을 대변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아래로 갑니다. 여기 보면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거잖아요. 이 합의를 마친 사안에 번복을 요구하는 건 경선 주자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고 실현 가능성도 적다. 이렇게 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기사입니다. 오창석 평론가.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일단 이낙연, 이재명 두 대선 경선 후보들 간에 달라요. 이게 또 약간 뭐랄까요? 지금 여러 곳에서 지금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게 또 새롭게 등장한 겁니까?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일단은 저 빨간 밑줄 친 부분 경선 주자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고 실현 가능성도 적다는 말이 이 기사의 해석이에요, 지금. 네, 하나 틀리는 것 없이 많은 말입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권한을 넘어서고 실현 가능성도 적은데 왜 재고해야 되느냐라고 얘기까지 나오게 됐을까? 그럼 결국 당원들이 그만큼 많이 바라기 때문에 당원들의 요구가 좀 있다는 거죠. 네, 그 당원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서 자신의 메시지를 내는 것도 정치인의 역할입니다. 자신의 권한이 아니면 다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서울시장이 어떤 정도 GTX라든지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돼요. 경기도지사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국가 사업이고.
근데 얘기를 하잖아요. 서울 시민들의 요구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요구니까. 예. 고난을 넘어가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당심을 반영하는 것도 정치인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낙연 의원이 저렇게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합의를 라고 얘기를 존중하자. 하면 뭐 이런 취지란 말이에요. 그 전에 안전장치를 통과시켰어야죠. 이낙연 의원은 전 대표였습니다. 사실은 이거 세계항에 합의했었지만 예. 세계항의 마지막에 체계 자구 심사를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 이미 김태년 의원이 발의를 한 부분이 예. 법안 심사 소위에 있어요. 그거 대표 시절에 통과를 시켜놨더라면 그래도 당원들이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그거 다 통과가 됐으니 예. 믿어보자라는 얘기가 될 텐데 예. 아직 통과가 안 됐고 그냥 따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예. 이게 사전에 미리 혼자만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무조건 따라간다는 것이 옳은 것이냐? 왜 당원들이 왜 이렇게 반대하는 것을 혼자만 모르는 것이냐라고 오히려 또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라고 하지만 아직 법률 통과된 건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더불어민주당의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는 예. 체계 자구 건만을 가지고 야당의 간사가 발목을 잡는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법사위원장이 상원 의원의 역할을 하면서 법안을 예. 통과시키지 않고 잡아두고 있다. 그동안 그래서 그런 지적을 계속 받았죠. 체계 자구로 축소해야 된다고 했는데 예. 체계 자구를 명분을 삼아서 안 통과시켜주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를 믿는 건 상관이 없는데 예. 상대를 믿는 게임이거든요. 지금 여야 합의는. 그러니까 상대를 믿을 수 있는가 그만큼. 지금도 법사위원장을 안 받은 상태에서도 이렇게 발목을 잡는데 예. 법사위원장까지 넘겨준다면 예. 지난 회기 때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사상권권 막았던 모습을 민주당의 당원들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 예. 그걸 어떻게 그냥 합의를 할 수 있느냐. 상대를 어떻게 그대로 믿어줄 수 있느냐는 얘기를 당원들은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당원들이 그렇게 지적하는데 이 민주당 지도부는 왜 합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이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추경안을 통과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야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늘 정치는 사실은 주고받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뭔가 좀 양보할 건 해야 된다는. 네, 그래서 사실은 11대 7의 그 상임위원장 배분보다는 법사위가 핵심이라는 걸 모든 국민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정부가 지금 하반기에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동력을 확보하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백신이 만약에 수급이 되고 나서부터 하반기 이제 9월까지 뭐 이제 2,300만 명 그 목표를 달성하고 계속해서 나아간다면 정부가 지금 해야 되는 거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해야 될 예.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야당이 협조를 구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맥락이 여러 가지로 좀 설득력 있게 진행이 되었더라면은 그래도 당원들도 이해하면서 갈 수가 있었을 텐데 예. 갑자기 나와버렸단 말이죠. 예.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갈등이 있지만 물론 이렇게 했다고 의견이 다른다고 해서 두 사람이 이걸로 더 격돌하거나 예. 더 길게 끌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창석 평론가가 이제 여러 가지 배경 그리고 뭐 약간 뭐 강성 당원이라고 통상 표현돼요. 그런 분들이 어떤 생각 때문에 지금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약간 입장 표명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왜 이거에 번복 재고해야 된다는 입장을 냈는가. 뭐 이런 걸 상황 설명을 해줬어요. 다음 기사는 오창석 평론가가 한 분석과는 약간 반대 방향으로 이 내용을 좀 다루고 있죠. 보겠습니다. 강성 친여 유튜버들 민주당 경선을 흔든다. 여기 보면 뭐 최근에 네거티브 싸움이 많은데 그 배경을 가만히 보면 이런 강성 친여 유튜버들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 기사는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그러니까 대선 경선 네거티브 싸움을 부추긴다. 일부 여당 의원들이 동조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거 맞습니까? 라는 지적이 있고요. 그리고요. 아래로 갑니다. 이 법사위권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친여 강성 유튜브 채널을 중심으로 법사위원장 양보는 곧 대선 포기다. 이런 규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 지도부를 겨냥한 좌표를 찍은 뒤 문자폭탄 등 집단 행동을 부추기면서 혼란을 키우는 양상이다. 그 와중에 이재명 지사의 그런 어떤 입장, 재고해야 된다. 이런 입장도 나왔다. 이렇게 이 기사는 전개를 하고 있어요, 지금요. 아까 오창석 평론가의 설명하고는 약간 반대 방향입니다. 장윤희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런 면이 좀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좀 지나치게 해석을 한 건가요? 저는 이런 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안에서 선거를 치르거나 아니면 당 밖에서 선거를 치르더라도 문자폭탄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예. 실제로 김용민 최고위원 수석 최고위원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강성한 노선을 밟았는데 어쨌든 표 세력이 결집한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예. 일정 부분 이런 표심이 있는 것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예. 민주당에서 각 선거를 치르는 주자들이 의식을 안 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과연 올바른 방향인지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법사위원장 직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법사위가
국회 상원처럼 기능해서 상당히 발목을 잡았던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구 심사에 그치지 않고 사실상 그 내용까지도 관련 상임위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발목 잡기 용으로 굉장히 악용이 되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국회 내에서 상당히 축적이 돼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사위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구 심사 기능으로 그 기능을 축소하고 그리고 그 자구 심사만으로도 또 아까 오창석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발목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 기간도 120일에서 60일로 줄이고 설사 그게 또 안 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도록 개정안까지 발의가 돼 있는 그런 예.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당연히 법사위원장직을 준 게 책임 정치에 반한다는 그 김 최고위원의 발언이 맞는 것인지는 다소 의문이 들고 예. 이런 맥락이 있기 때문에 의원총회에서도 의결이 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또 국회 경험이 없는 것이 본인의 단점으로 거론되기도 하는데 예. 이런 여야 합의의 과정을 본인이 사실상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반대 목소리를 던진다면 예. 그것이 단점으로 부각이 더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 강성 지지층에게 메시지를 내기 위해서 이런 예. 맥락을 다소 좀 지워버린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이번 선택은 안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해석이 다르고 의견이 맞서요. 장혜찬 평론가께는요. 여기 보면 이 기사는 강성 친여 유튜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민주당 경선판을 흔들고 있다는 건데 반대쪽에는 강성 친야 유튜버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강한 주장들을 하고 있거든요. 야권의 대선 주자들 좀 부담되지 않을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 유튜브에 출연하는 건 뉴미디어 시대에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지만 예. 잘 가려서 출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저도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방송에서 활동하고 제도권 언론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유튜브에서 무슨 말을 해도 그게 유튜브니까라고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다 기사화가 되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던 적이 몇 번 있는데 김어준 씨 같은 경우도 본인의 유튜브에서 이 김경수 전 지사 판결한 이 판사들에 대해서 약간 욕설 비속어를 쓴 게 예, 그대로 비속어 언론 표현이 보도가 되지 있었죠.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걸 아니 유튜브니까 뭐 어때라고 지금 해명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아. 뉴미디어와 레거시 미디어의 경계가 점점 더 흐릿해지고 사라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유튜버를 하는 분들이라 해도 이게 언제든지 기사화될 수 있다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정제된 언어와 주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정치인이라면 물론 정치인이 개별 유튜브 하나하나의 성격을 다 파악하고 출연할 수는 없죠. 예. 하지만 그 옆에 있는 참모들이 이 유튜브는 좀 위험합니다. 이 유튜브는 괜찮습니다라고 예. 냉철한 판단을 해줘서 그곳에 출연하는 것 자체가 후보에게 정치인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가이드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지지자분들 같은 경우도 결국 정치 문화는 국민과 지지자와 함께 성숙시켜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당장 내 마음에 시원하다고 해서 자극적인 언어나 비속어, 음모론을 막 설파하는 그런 유튜브를 보기보다는 일반 공중파나 종편 방송과는 조금 다르긴 해도 예. 그래도 우리가 제도권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정도의 주장을 하는 유튜브를 더 많이 봐주시는 게 성숙한 정치 문화 형성을 위해서 바람직한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야 공통점이긴 해요, 사실은요. 방향이 좀 많이 다르길 뿐인 거죠, 지금. 자, 다음은 사회 분야 기사로 좀 가겠습니다. 이 어제 있었던 모습인데요. 뭐 기사가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보시죠. 세월호 기억 공간 철거 문제 유족 요청으로 하루 연기됐다. 원래 이제 어제 이제 철거가 잡혀 있는 날짜였죠. 서울시 이달 안에 해체 불가피하다. 유족들 대체 부지 마련 논의해야 됩니다. 현장 찾은 송영길 민주당 대표 의미 있는 공간인데요. 하면서 뭐 유족들하고 같이 얘기도 나눈 모습입니다. 다 화면 좀 봐주시죠. 양측의 입장을 좀 설명했습니다. 여기 보면 서울시, 그다음에 유족이죠. 서울시는요. 박원순 전 시장 때부터 한시적 운영이 방침이었다. 그러니까 때가 된 거다. 그리고 지금 광화문 광장 공사를 하잖아요. 공사로 철거는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인 거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철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자, 유족 측은요. 세월호 기억 공간이 이전 뒤 재설치 논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사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잠시 이전하는 건 알겠지만 이거 재설치 논의 좀 해주세요라는 입장. 그리고 송영길 대표는 이거 보존 가치 있다. 그리고 관련해서 논의하겠다. 이런 입장.
맞서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 준비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경찰이 그걸 비호를 해주고 우리 여기 지금 철거하라고 한 게 아니라 으로 기업권과 관련돼서 운영과 설치를 할 수 있는 협의기구를 꾸리자라고 제안을 드렸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서울시가 제안한 철거 요청 공문을 받지 않은 겁니다. 대외적으로 발표한 철거하기라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계속 이해와 수석을 구하려고 찾아가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어제 영상으로 본 상황과 조금은 진척된 내용을 다룬 기사가 있어요. 다음입니다. 세월호 기업공간 서울시 의회로 임시 이전. 그럼 일단 옮기는 건데요. 유족들 중재안 수용. 오늘 오전 10시 회견 후 직접 옮기기로 했다. 광화문 광장 공사 끝난 뒤에 서울시와 유지 방안 추가 협의. 그러니까 일단은 서울시의회로 옮기지만 공사 끝난 뒤에 거기다 다시 설치할 것인가? 아닐까? 이게 지금 남아 있는 거죠, 지금요. 전하람 변호사.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참 가슴 아팠고 이런 부분들 누구나 다 모든 국민이 다 공감하시는 문제일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극한 대치까지 가지 않고 유족분들이 절충안을 받아들여서 서울시 의회로 이렇게 잠시 옮겨놓기로 하신 거는 저는 참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지금 서울시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어떤 그 지상의 구조물이 없는 트인 형태의 광장을 형성하겠다라고 광장 자체가 그런 취지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예컨대 우리 그 세월호 기억 공간에 대해서만 예외를 허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다소 좀 국민들이 보시기에 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세월호 유족분들께서도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지만 꼭 광화문 광장이 아니더라도 또 적절한 기업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서 찾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쉽지 않은 문제예요. 오창석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전한 뒤에 재설치를 논의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 때 일어났었던 참사고 정부의 컨트롤 타워가 없었다는 당시 민경호 청와대 대변인의 말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 그 당시 보수 정권이 잘 못한 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그 당시 민주당 무조건 잘했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현장에 가서 취재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그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월호 참사 유가족 또는 해당하는 학생들에게 대학금 등록금 면제라든지 이상한 공약들을 냈었거든요. 둘 다 반성할 게 있습니다. 양진영 모두가 반성해야 되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기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치적 진영의 논리가 이미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추모해야 된다는 의미로 지금 어쨌든 재구조화한다고 하면 공사하는 현장이 위험하니까 잠시 이전했다가 다시 재설치해서 국민들이 기억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화문 광장 공사 끝난 뒤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남은 거예요. 이게 지금 의견이 갈리고 있고요. 서울시에서는 아니 그 광장은 다 이렇게 뭔가 없어야 되는 거고 이렇게 공간이 넓게 튀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다른 추모 공간 이런 걸 마련해서 그쪽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 그러나 유족들은 아니다. 의미가 있다. 그래서 서울시 이 광화문 광장의 공사 끝난 뒤에도 어떻게든 다시 좀 존치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견들로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기사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세금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세법을 좀 손질한 내용이 있어요. 어제 정부가 내년 2021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뭐 여러 가지 해석도 있고 내용이 담겨 있어요. 먼저 이렇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대선 앞 대기업 감세로 유턴했다. 곳간이 불안하다. 그러니까 기자 제목에 보이시죠? 뭐 이렇게 세금 깎아줘서 이거 세수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목이. 아래로 갑니다. 반도체, 배터리, 백신. 우리나라 굉장히 관심을 갖는 기술이죠. 이 기술 시설 지원 등 향후 5년간 1조 5천억 원 세수 감소. 그러니까 세금 감면을 주는 거죠. 기업들에게. 그러니까 대기업이 한 8,600억 원 정도로 가장 큰 혜택을 본다. 그런데 지금 확장 재정 아닙니까? 돈을 계속 쓰고 있어요. 나라 빚이 지금 1,000조 육박인데 선거 의식한 선신성 세제 행정 아니냐. 그것도 대기업 위주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반면에 이 기사는요. 대기업엔 감세 카드. 그런데 부동산세는요. 여기는 더 나가야 된다고 이제 보는 거죠. 이 부동산세는 손도 안 댔다. 문재인 정부 세법 개정안 보니까 임기 중 처음으로 대기업 세제 혜택을 줬다. 그런데 종부세 등 부동산 세금은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 기사가 관점이 달라요, 지금요. 먼저 장유미 변호사,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세법 개정안. 사실 세법 개정이 대선을 앞두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뭔가 선심성 아니냐, 대선 노림수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 이게 대기업에게 친화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어떤 세목이 정확하게 감세가 되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게 R&D 사업과 관련해서 투자를 할 시에 세액공제 그 폭을 넓혀서 5년간 1조 5천억 원의 세금이 덜 거친다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투자를 필요한 것에 많이 했으니까 그거만큼 세금에서 혜택 주겠다 이런 취지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R&D 사업이란 게 그 분야도 방대하고 미래 먹거리와도 연결이 돼 있고 그렇다면 이걸 장기적인 전망으로 가져가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고 또 이런 세액 공제로 인해서 유인하고 또 독려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고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단순히 1조 5천억 원이 줄어드니까 곳간이 비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단편적인 전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드는 부분이 있고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도 부자들에겐 그대로 돈을 거두면서 대기업은 봐주는 거 아니냐. 뭐 약간 이런 분석은, 관점이 있어요, 또.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정책 방향이란 게 또 어떤 정책에 대해서 다 다르게 규율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물론 부동산에 대해서도 너무 양도세 이런 부분이 과하게 매겨져 있어서 부동산이 시장에서 잘 안 풀린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것도 세제로 그리고 대출 좀 종합적인 대책은 아마 정부에서 마련할 거라고 보고 이번 세제 개편안을 갖고 뭔가 정치 공학적이라고 분석하는 것은 좀 단시한적인 식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제 정부가 내놓은 세법 개정안이 놓고 양쪽 어떻게 보면 보수 진보 양쪽 진영 다 지적을 하는 거죠. 한쪽에서는 대기업 세금 깎아줬네요. 그리고 돈 쓸 때 많다면서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요. 한쪽에서는요. 아니 부동산 세금은 왜 안 건드렸어요? 왜 그만두죠? 또 이러는 겁니다. 장희찬 평론가는 어느 쪽에 좀 방점을 두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감세는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도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전략 사업, 전략 기업에는 대대적인 감세 조치를 취해주면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해주고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대기업 감세가 초점이 아니라 국가 전략 사업 감세라는 표현을 저는 좀 썼으면 하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의 조치가 늦었다면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여기서 끝나냐는 것이죠. 이 대기업들에게 어찌되었건 국가 전략 사업이라는 명분으로 법인세 감세 혜택을 대폭 실어줬다면 국민들, 중산층이나 서민들도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저는 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국민들 입장에서도 허탈하지 않고 조세 저항이 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 세금 감면이 아니더라도 세제 혜택을 대폭 늘려준다던가 하는 식의 그러한 혜택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식으로 지금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내수 경기 다시 살리기 위해서 많은 국리를 하고 있는데 세금 감면해 주는 것, 또 세제 환급만큼 더 확실한 내수 경기 진작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필요한 감세였지만 이 혜택이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돌아가지 않은 것, 그리고 부동산 관련된 과도한 세금 같은 경우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 등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시면 이게 세법입니다. 법은 국회로 가죠. 국회에서 또 논의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겁니다. 예산과 함께 이 세법은 같이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연말쯤에 큰 이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요. 다음은 애호박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방송 시작할 때 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기사가 있습니다. 애호박 눈물의 폐기막은 소비자들 하루 112톤 주문했다. 화천군 폐기 물량 절반이 이 온라인을 통해서 하루 만에 팔렸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왜냐하면 최근에 애호박 생산량이 너무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가격이 폭락하니까 이거를 내다가 팔아도 손해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버리는 게 낫다. 이런 판단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폐기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많은 분들이 온라인상으로 화천군이 직영하는 농산물 온라인 쇼핑몰이 있어요.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사셨답니다. 오늘도 아마 많이 사시겠습니다. 이런 걸 뭐라 그럴까요? 십시일반이라고 할까요? 하나씩 사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겁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담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담배 회사가 담배를 안 팔기로 했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담배 회사가 담배를 끝내
말보로 10년 내 판매 중단이다. 필립 모리스라는 아주 큰 담배 회사가 있죠. 연초 담배는 사라져야 한다 이렇게 외칩니다. 부인들이 지금까지 파는 거예요, 이게. 대신에 전자담배에 주력하겠답니다. 전자담배. 그러면은 연초 담배에서 전자담배로 바꿔라. 뭐 이런 건가요, 이게? 아마 이런 취지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보로 10년 내 아예 판매를 중단한다. 뭐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지금. 자, 이와 관련된 기사인데 마지막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김경수 사법부 진실 못 밝혀. 그래서 이 기사는 어제 이제 다시 재수감됐죠. 이 모습을 보고 이런 얘기하니까 판결을 부정하는 거냐.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어요, 사실은요. 그리고 여권과 야권 해석이 완전히 갈리는 지점이 있죠. 그래서 기사로 이렇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